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가 호사를 누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클라크 시내에 있는 앙헬레스라는 지역에 와 있는데요. 여기 오니까 이게 별천지예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레어라고 하는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를 저희들이 왔습니다. 박수. 와, 이 칼을 고르라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근데 필리핀에 이민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유학생들 데리고 오는 분도 있고 또 은퇴 후에 이제 여기서 뭐 절반 살고 또 서울에서 절반 살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문 아니에요? 원래 미국이 전문인데 예. 이 동남아 투자를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한테 소유권을 안 줘요. 그렇지. 필리핀도 소유권 안 주죠. 필리핀도 그럼 내 돈이 들어왔는데 몇 개 아니에요? 이용권이죠. 이용권. 대부분 소유권은 안 준다는 거죠. 그럼 소멸성은 아니죠. 그렇다고. 필리핀은 그 소유권 제도가 철저해요. 개인에 대한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외국인한테 배타적이냐 하면은 400년 가까이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스페인에 한 320년, 또 미국에 한 50년 가까이, 또 일본에 한 3년. 그래서 식민지 지배받다 보니까 이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외국인한테 개방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와서 뭐 부동산 얘기하려면 전부 다 렌탈이거나 이런 거네요. 아니면 부동산을 살려면 법인을 만들어서 사야 되는데 그 법인은 40%를 넘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아, 그러니까 또 누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현지인이 60%.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불안할 거야. 이게 불자해놓고. 여기는 중개사 자격증 자체가 없어요, 나라에.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해요, 변호사. 변호사는 자격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국내 서울에서 해외 어디 이런 뭐 골프장, 리조트 이런 것들을 분양한다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개는 있던데? 이용권이에요. 이용권. 근데 유일하게 소유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한테. 여기가 콘도,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줘요. 아파트는 그것도 전체 단지의 40%를 못 넘어요. 뭐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40%는 절대로. 그럼 40%는 소유권이 있을 수 있네요. 먼저 해야 되네. 그 아파트에 한해서요. 아파트 외에 다른 거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이용권이에요. 자, 필리핀은 그렇고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부동산 관심 있는 분도 많거든요. 많이 가요. 미국에는 뭐 워낙 많이 계셔서. 미국은 소유권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일본은 외국인한테 소유권을 완전히 개방해놨어요. 마음대로 사고 소유권도 사고 팔고 완전히 개방됐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죠. 소유권이 내 거를 완전히 보장해줘요. 근데 미국에 요즘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사실상 한국에 증여세가 많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해외 법인을 통해서 미국의 부동산이나 뭘 사면 한 30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 외국에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 그쪽으로 가서 증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그 세무서에 보고 의무가 없어지니까. 아, 의무 자체가 없어지면 보고 의무가. 미국에 살면은 살아야 돼요, 근데. 6개월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살면 되죠. 그렇죠. 시민권자가 되거나 그러면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0억이잖아. 내 재산이 500점이 있어요. 300억 가서 미국 가서 그렇게 했다고 쳐.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200억이 있다고 쳐요. 그거는
세금을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아, 또 아, 맞아요. 반대로 너 왜 외국 나가서 외국인이 한국에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토지나 외국인 건물을 매매하면 예. 뭐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국의 시민권자니까 우리나라 국민, 이중국적자. 이중국적자라도 그거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 재산을 들고 나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재산이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잖아요. 아, 그런 일이 양쪽에. 벌어지면 네, 양쪽에. 다 있으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죠. 엄청나게 불이익 받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에는 그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걸 내가 지금 사나 1년 있다가 아니면 2년 있다가 사나 가격이 똑같고, 심지어 어떤 집들은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집이 낡아지니까 자동차처럼.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경쟁 심리가 없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집값을 계속 받쳐줄 만한 근거가 없어진 거야. 맞아요.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에 사면 전세가 얼마에 들어온다. 또 매매가가 올랐으니까 전세가 올렸다. 뭐 이런 논리를 자꾸 하면서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 그 주택 가격이. 근데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것 때문에 집값이 더 올랐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얼마 전에 전세 대출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 그걸 조인다. 가계대출이 너무 심하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신문 기사가 나냐면, 가계대출을 조이는 건 좋은데 전세대출마저 조이면 서민들 집 어떻게 갈 데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그게 뭐냐면, 결국 이게 공급자들에 의해서 전세대출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걸 자꾸 뉴스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야. 그런데 전세대출을 많이 해주면 결국 집값이 계속 올라서 서민들이 집을 결국 더 못 사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조금만 줄이고 조이잖아.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걸 잡아두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집값이 못 뛰니까 서민들,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이 부동산은 공급자의 시선과 수요자의 시선, 또 그것을 정책을 만드는 정책자의 시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좀 알고 부동산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일본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일본에 투자하면은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수익은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일본은 중개사들인데 중개사가 얼마냐면 한 1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뭐 일본한테는 좀 안 됐지만은 사기성이 강해요. 그리고 수수료가 매매 가격의 3%에서 5% 받아요. 우와, 중개수수료가 절대 안 깎아줘요. 어떻게든지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빚이 자꾸 늘어나면 일본이 이래가지고 주저앉았거든요. 물론 뭐 외국 요인이 많지만은 막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가지고 주저앉은, 그게 1991년이거든. 그리고 이제 26년이 지난 2017년에 일본 부동산 값이 중심으로 해서 고급 맨션들이 오르기 시작했어. 값이 아주 극히 일부분 도쿄 중심으로 해서 일본도 그 도쿄 5구라고 해가지고 뭐 신주쿠, 시부야 이런 우리나라 그 강남 3구나 마용성처럼 도쿄 5구가 있어. 그 5구를 중심으로 해서 값이 올라. 그게 이제 26년 만에 오른 거예요. 26년 만에. 26년 동안 어떤 현상이 생겼냐? 골프장 값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집값 5분의 1, 심지어 10분의 1도 떨어진 거예요.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상가 10분의 1로 떨어져. 이게 이제 일본의 현상이 26년 동안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으면, 우리도 26년 후에 폭락했다가 오를 수는 있겠죠. 그때 투자하면 되잖아, 26년 후에. 근데 지금 빚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거는, 일본이 외세 요인도 있지만 그 빚이 큰 원인이 돼.
중국도 빚이 큰 원인이라 지금 망했잖아요, 부동산이.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가지고 일본은 강대국이에요. 펀더먼털이 튼튼해요. 외국에 투자하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요. 일본 국민들은 못 살아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펀더먼털이 튼튼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못 따라가요. GDP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 같은데 뭐 4위, 뭐 3위 더 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14위, 멕시코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일본이 26년 갔으면 우리는 그 따블은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는 거는 언젠가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지방선거 끝나고 2년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있고 1년 지나면 대선 있고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 있고 그럼 우리나라 선거가 매년 있어요. 그러니 이 정치인들이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무책임한 거야. 자기는 다음 4년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5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되는 생각을 못 하나 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60 넘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자녀 수명이 길어야 20년, 25년이야. 그리고 자기 일을 해먹는다. 이게 참 내가 하기 싫은 표현인데 해먹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5년도 생각 안 하고 10년도 생각 안 해.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 세대를 땡겨서 쓰는 거지. 미래 세대 그 개발. 미래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자산을 우리가 다 땡겨가지고 그냥 내가 다 튀겨 먹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갑자기 정치 이야기 하면은 아니 그 경제가 정치랑 연결되는데 안 할 수가 없지. 밥맛도 없고 지금 식사 안 가져오잖아요. 우리 바로 열받아가지고 동료들도 안 가져와 식사. 꼴보기 그래서 가기잖아. 디저트 주세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우리 부자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나시는 게 가장 부자. 저는 네. 34살부터 지금까지 평생 부자로 살았어요. 이제 그만 녹화하지.